친박 민원이 빼곡히 적혀 있는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결사 대통령이었을까요? 이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조사에서 혐의를 또 한 번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최순실 민원 말고도 새로운 내용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일단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준 변호사님. 저는 56건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그 가운데 39건이 한 언론에 따라서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요. 최순실의 어떤 그 국정농단 사건의 시스템을 좀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한테 최순실의 민원을 받아서 안종범 수석한테 정책적 수석입니다. 수석한테 전달을 하고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수첩에는 최순실 내용 말고도 친박계 의원들의 민원들도 좀 적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메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김씨 부회장 뭐 1년 이런 식으로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다. 결국은 친박계 의원들의 민원 해결사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제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안종범 수첩 친박 민원 가득. 뭐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내용을 한번 여기 담아봤습니다. 서청원 김씨 부회장 1년, 홍문종 예보에서 감사로, 원유철 본부장 연임 X. 뭐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의미를 하나씩 뭐 짚어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개판을 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친박이나 뭐 친문이나 뭐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권력 주변에서 이런 인사권, 이런 민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실세냐 아니냐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보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바로 친박 핵심 실세라는 분들이죠. 예.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주요 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협회라든지 그다음 공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이런 데 어떤 지금 인사민원을 한 정황들이 지금 이 수첩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서청원 의원 같은 게 보면 이제 이게 하나의 건설 관련 그 협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을 부회장을 좀 1년을 더 뭐 연임시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 같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김 씨라는 사람, 김모 씨라는 사람이 서청원 의원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부탁을 받은 사람이 있겠고. 이제 그 부회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 건설 관련한 협회를 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아마 부회장을 1년 동안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금보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사실 감사가 있어요. 물론 정부기관에서 이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감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금융인이 아닌 사람도 감사로 많이 임명이 됩니다. 이게 사실 논란이 많이 됐죠. 그냥 감사 업무라는 게 사실은 그 회장 바로 밑에 감사입니다. 그만큼 자리가 좋고 또 3년 동안 임기가 있고 또 혜택도 많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요. 연봉이 한 3, 4억 정도 됩니다. 아주 그 알짜배기 자리이기 때문에. 연봉이 3, 4억이나 돼요? 예, 그 금융기관들 연봉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고. 여기도 보면 원윤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부장 뭐 연임 이런 걸 해서 주로 연임이나 인사 관련한 것들. 근데 여기 뭐 X표로 되어 있는 거는 결국 안 된다라는 뭐 이야기 같아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결국 이제 친박 핵심 실세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경제 수석을 통해서 했는지 뭐 그런 정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만약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통 청와대 정책수석이 이런 민원 창구 역할을 해오는 게 맞는 건가요? 맞지 않죠. 그런데요, 지금 저분들은 다 인사 민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주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도왔던 전직 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대통령의 인사 추천, 말하자면 인사 민원은 아니고 추천을 했는데 이러려고 저 도왔습니까? 그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그 말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야말로 친박 중에 진박이에요. 지난 총선 때 진박 감별사라는 분도 있었는데 예. 저기에 저 민원 수첩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친박을 넘어서 진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과거에는 정무장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로부터 오는 여러 민원들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무장관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직접 민원을 넣고 그쪽에 청와대에 넣고 그 민원을 받아서 말하자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었던가 뭐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이라는 게 원래 저런 데 힘을 쓸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청와대가 민원 대통령, 해결사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월호 사건이 나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낙하산 인사 없애겠다, 관피아 없애겠다, 그렇게 얼마나 박 전 대통령이 공약을 했습니다. 결국은 관피아가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관피아 대신에 정피아, 소위 정치계에서 친박에서 내려오는 그 인사들로 공기업의 주요 자리들을 메꿨다. 그러니까 뭐 낙하산 인자 없었다는 그런 얘기는 공연물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게요. 이수희 변호사님. 예. 이게 모르겠어요. 뭐 그동안 각종 정권, 그 과거 정권들이 어느 정도 암암리에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불법은 아니더라도 이게 많거나 이렇게 드러나면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모든 정권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요. 블랙리스트가 지금 문제가 됐지만 화이트리스트도 있었던 거고요. 그거는 저는 차기 정권이, 이번 이제 조기 대선 이후에 차기 정권이 이런 행태 자체를 적폐라고 보고 차기 정권에서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인사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받겠다라고 과연 자신할 수 있는지, 이게 결국은 이제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 그 후보 주변에서 농공행상은 벌어지는 거고요. 이런 게 반공공연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만의 그러면 특징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치면은 정말 적폐인데, 예. 지금 정치권 안도 그렇고 정치권 밖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거 걸리면 큰일 난다라는 의식 수준이 되어 있느냐,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마 뭐 대통령 그 후보들 옆에서 돕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거 기대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을 거고요. 박 정권도 잘못했지만 박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네. 오늘 이 수첩을 보고 나니까 그 서청원 의원이 부인까지 시켜서 삼성동 자택에 보냈던 그 장면이 좀 떠오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다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는가라는 거 보면 이 이면에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삼성동 친박이라고 해서 그 8분이 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대통령과의 거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민원, 또 이 민원을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원을 부탁한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대통령한테 민원을 통하는 사람이 결국 실세로 통하는 것이고, 민원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으로 허세로 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지난번 그 총선 때 정말 진박 감배사를 했던 분들, 또 적극 나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끝까지 저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보면 결국 거대한 하나의 어떤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거는 굳이 친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대 정권도 있었고, 지금도 보면 수천여 명에 달하는 교수진들, 전직 장관들 다 지금 캠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는데 이렇게 고스란히 들통나는 게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이제 열심히 쓰다 보니까 아마 이제 안종범 수석이 쓰다 보니까 드러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예전 같은 경우는 모 실세분 같은 경우는 절대 쓰지 않았어요. 다 기억합니다, 머릿속으로. 왜냐? 이게 다 어떤 면에서 흔적이 남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전화번호, 모든 민원,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그걸 실행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들통이 났어요. 안철모 수석이 워낙 빼곡히 이제 수첩에 적어놨기 때문에 56건이나. 고 박사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서청원 김씨 부회장 1년, 예금보험공사 감사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그대로 실행이 돼요?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겁니까? 저게 다 공기업들이든가 아니면은 이제 민간 그 협회라고 하더라도 저 부회장 자리가 제일 노른자입니다. 회장은 원래 그 협회 일을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무슨 건설이면 건설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의 명예직으로 있는 것이고, 사실은 부회장이 상근 부회장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저가 노른자이거든요. 부회장이 이제 돈을 만진다 이렇게 반포. 예. 그런데 일반 공기업은 당연히 청와대라든가 경제수석에 그러한 영향력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특히 민간 단체 성격의 그런 협회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청와대 입김이 거의 먹히는 거고, 거기 협회 부회장, 특히 감사 이런 자리는 청와대의 낙하산으로 대부분, 특히 정치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대선에 무슨 특보다 뭐다 하던 분들이 대개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라는 건 거의 100% 먹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무슨 일이 안 된다든가, 저거 본부장 연임, X는 본부장 연임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무리하다, 그런 사연이 있지 않은 한
청와대 경제수석이 예금보험공사 감사 이분 내려보냅니다. 했을 때 안 되는 게 뭐. 그러니까 대통령 아무리 지시사항이라도 이렇게 한번 올렸는데 X는 좀 무리하니까 그러지 말자. 그렇죠. 예, 저런 경우는 또 원희철 의원 같은 경우 센 부이니까 다른 자리로 이렇게 또 해주죠. 다른 공기업이라든가 갈 수 있는 자리로 최하해줄 수 있는 게 사회이사라도 해줍니다. 전문가분들의 내공이 막 드러나는데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보면 실세와 비실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서청원 의원은 일단 됐잖아요. 홍문정 의원은 물음표지 않습니까? 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원인철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실세 오세모 X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세의 서열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네요. 적나라하게 다 있어서 말이죠. 이것 때문은 절대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었던 이정현 전 대표, 홍문정 의원도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지지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예? 야당으로서는 좀 시세한 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위해서 야당이 하나가 됐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야당이 지금 정치 타임 테이블을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감해지고 좀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예, 어쨌든 이 보도에 따르면 이제 민원이 들어갔다는 건데 네. 이게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직권남용죄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킬 때 직권남용이 됩니다. 원래 임명할 필요가 없는데 저런 민원 때문에 임명이 된다면 직권남용이 되고요. 그 과정에 돈이 갔으면 뇌물죄, 정치인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 이게 만약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런 어떤 수첩이 있으면 아주 유력한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 수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저 수첩은 증거로는 쓸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사실관계가 보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수첩 하나로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더 다른 어떤 돈이 오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고소라든지 고발 같은 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게 현직 의원들이니까 수사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거 1년 적어놨다 해가지고 해명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사실상은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거기서 조금 더 진전되는 증거들이 있다 그러면 조사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생색용으로 저런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청와대 누구한테 부탁을 했다. 그걸 이제 생색을 내는 거죠. 이제 이 서청원, 홍문종, 원유철 이런 의원들도 이런 민원을 막 받으면은 면피용으로 할 수는 있어요. 나 청와대 어디다 부탁해놨다. 근데 결과가 안 됐을 때 좀 야근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리 결과를 알아요. 하루 정도 이틀 알아서 죄송해요 회장님 이번엔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나를 왜 애썼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서운해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운용의 묘를 부릴 수는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걸 되게 했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군품이 오고 갔다든가 이런 알선수재라든가 정치상 기타 범죄 행위가 되겠지만 또 이런 정치인들이 민원을 단칼에 잘라버리면 이게 새를 불릴 수가 없어요. 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어떤 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좋게 해석을 한다면 면피용으로 말은 전했지만 강요한 거는 없다든가 그런 저희 해명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새로운 내용이 최순실 민원뿐만 아니라 친박 의원들의 민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록과 같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었던 건데요. 이 수첩의 주인인 안종범 전 수석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별 면담 후에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구두로 말씀하신 것을 증인이 메모한 수첩에는 현대차 30억 플러스 30억, 60억 그리고 CJ 30억 플러스 30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네. 기재하셨죠. 네. 그 수첩에는 30억 기재가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대통령께서 저에게 현대차와 CJ 관련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30억이라는 금액을 말씀하셨고 다른 업체들도 그에 준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업체들에 대하여는 굳이 금액을 말씀하지 않아 제 수첩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신 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2015년 8월 13일 피청구인께서 증인에게 SK 측의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 사실을 미리 알려주라고 하여
공식 발표 전에 김창근에게 알려주신 것이 맞습니까? 네, 그 당시에 조사할 때 그렇게 기억을 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예, 뭐 실제로 기업에 관한 내용도 수첩에 적혀 있었는데 SK 옆에는 동그라미가 있었고 뭐 하나 옆에는 X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LIG 회장하고 또 하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유예 풀려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사면 복권이 이제 걸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언론에서도 이제 하나, SK 두 뭐에는 뭐 사면하기로 했다 뭐 이런 뭐 보도 나가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전에 보면 LIG는 안 된다. 그다음에 하나도 안 된다. 결국 이제 최태원 회장인 SK만 된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어떻게 이제 하냐면 결국 법무부의 사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국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대통령이 이제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면위원회도 있기도 전에 이미 이제 여기서 결정이 돼버린 것이죠. 즉 LIG하고 지금 하나는 안 된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지시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러니까 절차가 있으나 마나는 것이죠. 사면위원회라는 게 있으나 마나 결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SK와 사면과 관련해서는 결국 SK가 여러 가지 이제 문자가 오고 가고 또 이제 그 최태원 회장 면회 과정 속에서 이제 큰 부탁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많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SK만 사면한 이유가 뭔가? 이제 그런 거 보면 여기 또 다른 메모가 있어요. SK가 뭐 새마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투자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SK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결국 SK를 사면하면서 결국 SK가 뭔가 그 대가로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해서 좀 국가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흔적도 또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혜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 그 발언 한번 듣고 오시죠. 그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석방 문제라든가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 법무부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특혜는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 이외의 다른 그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수첩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SK하고 롯데가 대표적인 거죠. 이제 롯데는 70억을 냈다가 다시 이제 그 압수수색 직전에 그 며칠 전에 돌려받은 사례가 있고 SK는 지금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지금 대가 관계가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삼성, SK, 롯데의 특징은 두 재단,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그 모금에, 그러니까 돈을 출연한 거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추가로 더 그 기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뇌물죄의 그 대상이 아니냐라고 이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건데 아마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 삼성의 경우에는 이제 정유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었다는 면이 좀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이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롯데 그 압수수색 직전에 70억 돌려준 얘기는 그런 사실관계가 좀 더 규명이 된다고 하면은 그 뇌물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유를 하지 않을까 검찰에서. 그런데 이전에 지금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그 검찰 조사 이전에 소환 전에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이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대가 관계에 대한 입증이 좀 어렵다고 본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 박사님. 예. 여기 보면 친박 민원이든 SK 같은 대기업 민원이든 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록과 같은 수첩에 적혀 있으면 박 전 대통령이 집요할 정도로 이거 왜 안 되냐 지켜지냐 계속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친박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종범 수석한테 전달해서 알아서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나 최순실 씨의 민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예를 들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챙겼고 또 안 됐을 경우 왜 안 됐는지 이걸 집요하게 안종범 수석한테 묻고 그 경과를 보고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KD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또 김영재, 박채윤 씨 그 무슨 화장품이라든가 그 관계 문제, 또 포스코 광고회사 강탈 문제, 이런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순방에 나가서까지도
최순실 씨 민원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돼야 했느냐 하고 확인을 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뭐 본인은 여러 가지 그 과거에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일처럼 챙긴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 한 호주머니 아니냐. 경제공천대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그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박 전 대통령의 이 민원 철학은 고 유경수 여사로부터 그렇죠. 배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경수 여사가 잘 알다시피 청와대에서 야당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인원들을 좀 해결했기 때문에 아마 변론 과정에서 이런 민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예. 다르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경수 여사가 했던 민원은 전 국민에 대한 편지가 왔던 거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거고 왜 하필이면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나 친박 의원이나 소수한테의 민원만 해결해 주냐. 이거는 민원이 아니고요. 민원이라는 거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한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는 특혜를 주는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변론은 그렇게 했지만 그 변론의 신빙성이 있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영향으로 민원을 신경 썼는데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저 말이 잘 지켜지진 않았던 것 같고 일단 지금 어제 구치소 조사까지는 마쳤어요. 이수희 변호사. 네. 그런데 어제 조사에서도 예전에 저 검찰 조사했을 때 조서를 8시간 가까이 봐서 그때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어제도 반은 조서 읽는데 시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검찰 조사일 때 21시간에서 7시간 넘게 한 7시간 30분 정도 조서 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9시간 정도 한 거에서 4시간 25분을 조서를 검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조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호성 전 비서관이 탄핵 그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표현 하나하나에까지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런 그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기본적인 그 성격이랄까요? 뭐 그런 면에서 좀 토시 하나하나 그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영하 변호인 입장에서도 저 조서가 그대로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뭐 이전의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뉘앙스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꼼꼼하게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어제 검찰 조사에서 뭐 당초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여전히 전면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유영하 변호사가 왔다라는 취지는 곧 일반적으로 검찰 조사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그 뉘앙스로 봤고요. 지금 상황 우리 소위 말하는 부인 조사라 그럽니다. 이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는 건데 부인하는 신문 조사를 지금 받은 상황이 돼버렸고 검찰 입장에서도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안정범 수첩이라든지 정호성 녹취록이기 때문에 굳이 자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정하는 조서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이해관계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법정에서 다투고 싶지 옥중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3번 더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인하는 조서로 끝나지 않을까. 부인하는 조서기 때문에 오히려 열람 시간이 더 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저희 제목도 위에 보면 변함없는 박근혜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실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지 이제 구치소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6일째가 다 돼가는데 한 일주일 다 돼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구치소 생활이 어떨 것이다. 이제 각자의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측근이었던 전유혁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신력이 강하고 독방 생활에 최적화된 삶을 살았다. 약간 비꼬는 듯한 투로 얘기를 하면서도 구치 생활을 잘 적응할 것이라고 한 반면에 구치 생활을 경험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정신적, 유체적으로 이제 무너진다라는 얘기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후자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요. 사실 저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좀 생활하면 일주일 정도 되면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사실 이제 뭐 조금 긴가민가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 굴서 왔나 안 왔나 이런 모를 정도로 사실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예.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다 보면 자신의 현실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검찰에서도 이제 피해자를 조사할 때 보면 대충 한 일주일은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 구치소에 안 불러요, 잘.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제 진술하기 시작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자신이 뭐 혐의가 없다 막 이렇게 버티다가도 한 일주일 살아보면 아 내가 이 구치소 생활 이런 생활을 앞으로 몇 년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인지상정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적으로 뭐 강하고 뭐 아무리 단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일주일 정도 있어 보면 그 안에서 폐소공포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몰려오고 또 특히나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어떤 거와 소통할 수 없다는 거. 이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 뭐 소통을 싫어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윤 전 총장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당연히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안에 있으면 정말 교도관이 계속 쳐다보는 상황에서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봉주 의원이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었거든요, 저분이. 그래도 안에서도 상당히 적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뭐 거의 뭐 이제 식스팩을 만들어서 나올 정도로 잘했는데 그런 분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면 사실 박 전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힘든 생활일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혼자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와서 뭐 전영욱 전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게 적응이 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것을 하나의 정치 투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인 투쟁 재판에 가서 그런 뭐 법리로 싸우기 위해서도 뇌물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꼼꼼히 보는 분도 있지만 어차피 형량이 10년이나 20년이나 무기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결국은 정치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 어떤 그 딜을 한다든가 검찰 측하고 그런 것은 안 하고 일수불태다. 낙장불입이다. 그런 입장을 견제해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제 어쨌든 내일도 두 번째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내일도 그럼 뇌물죄 추궁이 좀 집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검찰 조사는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의 자백을 받는 그런 조사는 아닐 겁니다. 그 조사라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검찰청에서 대질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조사는 기소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조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11시간 중에 4, 5시간을 열람에 썼다 그러면 결국 4, 5시간만 조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 조사는. 두 번 조사를 하면서 아니면 3번 정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할까. 법정에 낼 자료만 이제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마 조사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거고 조사 횟수도 아마 2-3번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최대한 빨리 기소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이나 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두 분의 의견이 누가 맞는지는 이제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의 행보를 보면 점쳐볼 수 있겠죠.